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번성한 포구 마을의 왕 대방이라 불리는 큰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맨손으로 거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험한 파도와 싸우며 지금의 거대한 상단을 일군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상단이 관리하는 배가 수십 척이요. 그의 도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물건도 내륙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할 정도로 그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했던가요? 평생을 바다 사나이로 살아온 왕 대방도 어느덧 이순을 넘겨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평생 과업인 상단에 대방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왕 대방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틈많은 겉모습 꾸미기를 좋아하고 허영심이 강한 위인이었고, 차남 명수는 심성은 착하나 다소 유약하여 형의 기세에 늘 눌려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왕 대방은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상단의 안채 대청마루 왕 대방이 근엄한 표정으로 좌정해 있었고, 그 앞에는 장남 금만과 그의 처 배씨, 그리고 차남 명수와 그의 처 혜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 너희들을 부른 것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다. 내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거친 바다를 호령하기가 버겁구나 하여 이 상단의 모든 권한과 도가의 주인 자리를 너희 중 한 사람에게 물려주려 한다. 왕 대방의 말에 장남 금만과 며느리 배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차남 명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 혜진만이 차분한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장남인 제가 마땅히 아버님의 뒤를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단을 이끌 사람은 저 금만이 뿐입니다. 그러하옵니다. 아버님 서방님은 아버님을 닮아 배포가 크고 사람을 부릴 줄 아십니다. 차남인 명수 도련님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금만과 배씨가 앞다투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왕 대방은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입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라면야 너희를 당할 자가 없겠지. 허나 상단은 말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내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터이니 나를 따라 포구로 나오거라. 왕 대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앞장섰습니다. 두 아들 내외는 영문을 모른 채 왕 대방의 뒤를 따라 포구로 향했습니다. 포구에는 수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는데 왕 대방은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두 곳을 가리켰습니다. 한쪽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새 배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붉은 소나무로 지어진 선체는 매끈했고 돛대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으며 배 곳곳에는 금박 장식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오메, 아버님, 저 배를 좀 보십시오. 저리 크고 아름다운 배는 제 평생 처음 봅니다. 마치 용왕님이 타시는 배 같습니다. 배씨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남편 금만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금만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화려한 배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반면 왕 대방이 가리킨 다른 한쪽에는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한 낡은 배들이 초라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칠이 벗겨지고 이끼가 낀 낡은 구선들이었는데 당장이라도 물이 셀 것만 같았습니다. 잘 보거라. 저쪽에 있는 것은 내 이번에 큰 돈을 들여 건조한 최신식 평선이다. 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속도 또한 비할 데가 없지.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내가 젊은 시절부터 동고동락해온 낡은 구선들이다. 왕 대방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배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새 배 주변에는 힘께나 쓰게 생긴 젊고 건장한 뱃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모여 있었고, 낡은 배 주변에는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사공들이 쭈그리고 앉아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젊은이들은 이번에 새로 고용한 뱃사람들이고 저 늙은이들은 평생 이 포구에서 밥을 먹은 사공들이다. 이제 너희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두 아들 내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왕 대방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자의 상단을
구려라 배와 사람을 어떻게 쓸지는 전적으로 너희의 몫이다. 이것들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 장사를 하여 진정한 이득을 남겨오는 자에게 내 도가의 모든 권한과 상단의 대방 자리를 물려주겠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시험이다. 왕 대방의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금마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장남인 제가 먼저 선택해도 되겠습니까? 장유유서라 하였으니 동생도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금마는 명수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왕 대방을 향해 넙죽철을 올렸습니다. 명수는 형의 기세에 눌려 우물쭈물하며 아내 혜진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혜진은 미동도 없이 그저 조용히 저 낡은 배들과 늙은 사공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화려한 새 배가 아니라 늙은 사공들의 거친 손마디와 낡은 배 밑바닥에 붙은 따개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보, 뜸 들일 게 뭐 있어요? 당장 저 세배를 달라고 하셔요. 저런 고물 딱지들을 가지고 어찌 장사를 한단 말입니까? 배 씨가 금만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저 화려한 배의 안주인이 된 듯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래, 선택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하도록 하자. 오늘은 돌아가서 각자 깊이 생각해보거라. 배를 고르는 안목이 곧 상단을 이끄는 자질이 될 것이니라. 왕대방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뒷짐을 진 채 다시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금만의 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이건 아버님께서 서방님께 대방 자리를 주시려고 판을 깔아주신 겁니다. 세상 천지에 저 다 쓰러져가는 고물배를 누가 택한답니까? 저 멍청한 명수네가 혹여나 욕심을 낼까봐 겁나네요. 걱정 말게 명수 놈이 감히 형이 찍어둔 것을 넘보겠는가. 내 내일 날이 밝자마자 저 우리의리한 배를 차지하고 저 늙다리 사공들은 싹 다 내쫓아버릴 걸세.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희귀한 냄새가 나는 늙은이들이 내 새 배에 어울리기나 하겠나? 암요, 그렇고 말고요. 저 젊고 힘센 뱃사람들을 부려서 한양까지 단숨에 내달리면 비단이며 쌀이며 싣고 오는 족족 큰돈이 될 겁니다. 아이고, 벌써부터 돈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두 부부는 이미 대방이라도 된 양 김칫국을 마시며 밤새도록 탐욕스러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차남 명수의 방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두고 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 형님께서 저 세 배를 원하시는 기색이 역력한데 우리는 어찌해야 하오? 남은 것이라고는 저 낡은 배들과 병든 노인들뿐인데 저것들을 데리고 어찌 험한 바다를 건너 장사를 한단 말이오. 이번 시험은 시작부터 승패가 정해진 것 같구려. 명수는 패배감에 젖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바느질을 하던 혜진이 일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닷가 마을 어부의 딸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파도의 결을 읽고 바람의 냄새를 맡으며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서방님,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배는 아닙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은 배의 칠이 아니라 배의 뼈대와 사공의 솜씨지요. 허나 저 낡은 배들은 당장이라도 부서질 것 같지 않소. 그리고 저 사공들은 노를 저을 힘이나 남아있을지 의문이오. 서방님, 나무는 오래될수록 단단해지고 사람은 늙을수록 지혜가 깊어지는 법입니다. 제가 낮에 포구에서 잠시 살펴보니 저 낡은 배들은 비록 겉은 칠이 벗겨졌으나 배의 밑바닥인 평저의 균형이 아주 잘 잡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파도를 견뎌낸 증거지요. 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촛불을 돋우었습니다. 반면 저 세 배는 겉은 번지르르 하나 아직 물을 먹어보지 않아 나무가 뒤틀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 너무 크고 높아 우리 포구의 얕은 물길을 빠져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저 늙은 사공들은 아버님과 함께 평생 이 앞바다의 암초와 물길을 외우고 계신 분들입니다. 힘은 젊은이보다 못할지 몰라도 위기 상황에서 배를 살리는 것은 힘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명수는 아내의 차분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 유약했던 그였지만 아내의 지혜만큼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으니 눈이 뜨이는 것 같소하면 우리는 형님이 버릴 것이 분명한 저 낡은 것들을 선택해야 한단 말이오? 예, 서방님, 우리는 가장 낫고 낡은 것을 취하여 그것을 가장 귀하게 써야 합니다. 형님께서 화려함을 쫓으실 때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이 곧 배이고 사람이 곧 상단입니다. 혜진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습니다.
명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겠소. 부인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내 내일 아버님 앞에서 당당히 저 낡은 배들을 달라고 하겠소. 비록 형님 내외가 비웃을지라도 내 부인의 지혜를 믿고 가버리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왕대방과 두 아들 내외가 다시 포구에 모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세 배의 금박 장식은 더욱 찬란하게 빛났고 낡은 배들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 밤새 고민들은 해보았느냐? 누가 먼저 선택하겠느냐? 왕대방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금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장남인 제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저 새로 건조한 평선을 택하겠습니다. 우리 상단의 위신을 세우려면 응당 저 정도 배는 돼야지요. 그리고 사공들은 저 힘 좋은 젊은 놈들로 꾸리겠습니다. 저 늙은이들은 배에 태워봤자 짐만 될 뿐이니 당장 내보내는 게 상단을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금만은 거만하게 늙은 사공들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늙은 사공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저 세 배와 젊은 사공들을 데려가거라. 왕대방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승낙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차남 명수에게 쏠렸습니다. 배 씨는 코웃음을 치며 혜진을 곁눈질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형님께서 남겨두신 저 낡은 구선들을 맡겠습니다. 영수의 말에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허, 이 사람아 자네 제정신인가? 저런 고물들로 뱃놀이나 하려고? 저건 장사가 아니라 자선 사업일세, 자선 사업. 금만이 비웃으며 혀를 찼지만 명수는 아내 혜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저 늙은 사공들도 모두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분들의 연륜이 저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왕 대방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차남 명수와 며느리 혜진을 번갈아 보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낡은 배와 병든 노인들을 데려가겠다. 그것이 내 선택이란 말이지. 좋다. 이제 배와 사람은 정해졌다. 각자 채비를 서둘러라. 보름 뒤 만선을 하여 돌아오는 자가 누구인지 내 지켜보겠다. 왕 대방의 호령과 함께 두 상단의 운명을 가를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만은 의기양양하게 세배에 올라탔고 혜진은 조용히 늙은 사공들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 포구는 이른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장남 금만이 차지한 새 배 쪽은 마치 잔치날이라도 된 양꽹과리 소리가 요란했고 짐꾼들과 목수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금만은 비단으로 지은 새 도포를 차려입고 뱃머리에 서서 호령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 배 씨가 화려한 양산을 쓰고 서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이보게들, 동작들이 왜 이리 굼뜨냐? 내일이라도 당장 출항할 수 있게 채비를 마치라 하지 않았느냐? 서방님, 저 돛대 좀 보십시오. 저리 투박한 광목천을 달아서야 어디 폼이 나겠습니까? 제가 어제 포목점에서 최고급 비단을 맞춰놓았으니 돛부터 당장 바꿔달라고 하세요. 그렇고 말고 우리 상단에 위세가 있는데 칙칙한 광목이 웬 말이냐 여봐라. 당장 저 돛을 내리고 부인이 주문한 비단 돛을 달거라. 그리고 뱃머리에는 금박을 입혀야 하니 칠쟁이들을 더 불러오너라. 금만과 배 씨는 배의 성능보다는 거칠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웅장하고 화려해야만 상인들이 몰려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때 배의 밑바닥을 점검하던 젊은 선원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며 갑판으로 올라왔습니다. 대방님, 아니 행수 어르신, 배 밑바닥 짐칸에 웬 커다란 돌덩이들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배가 무거워 속도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요. 돌덩이? 새 배에 웬 돌덩이란 말이냐? 금만은 인상을 찌푸리며 배 밑바닥인 선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거칠고 투박한 큰 돌들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배의 무게중심을 잡아주어 거친 파도에도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는 맹암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에 대해서는 겉핥기만 배운 금만의 눈에는 그저 쓸모없는 돌덩이로만 보였습니다. 에잉, 찝찝 목수놈들이 공사를 하다만 것이냐? 이 무거운 것들을 싣고 다니면 쌀가마니 하나도 덜 싣게 되지 않느냐? 당장 이것들을 드러내어 바다에 버리거라! 그때 짐을 나르던 늙은 사공 하나가 그 소리를 듣고는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그는 왕 대방과 함께 평생을 배 위에서 보낸 노인으로
구분 등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아니 행수님. 그것은 그냥 돌이 아니옵니다. 메감이라 하여 배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귀한 것입니다요. 이것을 빼버리면 배가 가벼워져서 촐랑대다가 큰 파도를 만나면 순식간에 뒤집어집니다. 노인은 다급하게 금만의 옷자락을 잡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든만은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양 노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 이 늙은이가 감히 어디에 손을 대는 것이냐? 배가 크고 튼튼한데 돌덩이 몇 개 없다고 뒤집힌단 말이냐? 내 놈들이 힘이 빠져 노를 제대로 못 저으니 배 핑계를 대는 것이겠지. 그리고 너는 작은 댁이 내려간 사공이 아니냐? 어르신께서 걱정이 된다고 저만 따로 보내셨습니다. 어머, 냄새야. 이 늙은이는 씻지도 않나 봐요. 서방님, 저런 흉물스러운 돌들은 싹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제 자개장이나 실어주세요. 항해 중에 심심하면 수놓을 것이 필요한데 짐칸이 비좁으면 어디 쓰겠습니까? 부인 말씀이 100번 옳소 여봐라. 당장 저 늙은이를 끌어내고 이 돌덩이들도 모조리 드러내어 포구 구석에 처박아 두거라. 그리고 저 낡은 쇠닷도 보기 싫으니 떼어버려라. 내일 당장 번쩍이는 황동다투로 새로 달 것이다. 젊은 선원들이 달려들어 늙은 사공을 짐짝처럼 배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공은 바닥에 나뒹굴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합니까? 메감을 버리면 다 죽습니다요. 대방 어른이 평생을 지켜온 원칙인데. 시끄럽다. 내 배에서는 내가 법이다. 늙고 병든 것들은 재수 없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싹 다 꺼져. 금만은 포구에 남아있던 다른 늙은 사공들까지 모조리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쫓겨나 갈 곳을 잃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포구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금만의 배에서는 무거운 맹암 돌덩이들이 하나둘씩 꺼내져 포구 바닥에 버려졌습니다. 그 자리는 배씨의 사치품들과 화려한 장식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포구의 반대편 구석진 곳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차남 명수와 며느리 혜진이 선택한 낡은 배들 주변은 고요했지만 분주했습니다. 명수는 낡은 배의 칠이 벗겨진 곳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배가 이리 낡아서야 원물이 새지 않게 틈을 메우는 것만으로도 며칠은 걸리겠소. 형님 쪽은 벌써 출항 준비를 마쳐가는데 우리는 언제 떠날 수 있을지 막막하구려. 혜진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송진을 개어 배의 틈새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서방님,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였습니다. 배의 틈을 메우는 것은 구멍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선원들의 목숨을 지키는 일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단단히 채비해야 합니다. 혜진은 이를 멈추고 포구 구석에 쫓겨나 앉아있는 늙은 사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금만에게 쫓겨나 갈 곳도 없이 찬바람을 맞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하인을 불러 무언가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따뜻한 술이 담긴 소반들이 사공들 앞에 차려졌습니다. 어르신들, 시장하실 텐데 이것 좀 드시고 몸을 녹이십시오. 차린 것은 없으나 따뜻한 국물이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리시지요. 혜진이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권하자 멍하니 앉아있던 사공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것은 저희 같은 천한 늙은이들에게 어찌 이런 귀한 음식을 주십니까? 저희는 이제 쓸모가 없어 쫓겨난 몸들입니다. 어르신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포구의 물기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아닙니까? 저와 제 서방님은 어르신들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명수 역시 혜진의 뜻을 알아차리고 사공들에게 다가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바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위인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 낡은 배들은 그저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부디 저희 배의 사공이 되어 주십시오. 늙은 사공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천대받으며 배실만 해온 그들이었지만 이토록 정중하게 대접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눈가에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금만에게 쫓겨났던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기씨, 아니 작은 마님 이 늙은이들을 사람 취급해 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매 비록 힘은 빠졌으나 이 앞바다에 물길만큼은 눈 감고도 훤합니다.
제 남은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사공들이 국밥을 먹으며 기운을 차리는 동안 혜진은 포구 바닥에 버려진 돌덩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금만이 쓸모없다며 버린 냉함들이었습니다. 서방님, 저 돌들을 주워 우리 배로 옮겨야겠습니다. 아니, 저것은 형님께서 버린 돌들이 아니오? 저 무거운 것을 무엇하러 주워 온단 말이오? 우리 배는 가뜩이나 낡아서 무거우면 더 느려질 텐데. 명수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혜진은 돌 하나를 어루만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빈 배는 물 위에 뜬 나무십과 같아 작은 바람에도 뒤집히기 십상입니다. 이 무거운 돌들이 배의 가장 낮은 곳에 자리 잡아야만 비로소 배가 중심을 잡고 거친 파도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줄 뿌리입니다. 뿌리라 부인의 식견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구려. 내 당장 옮기리다. 명수와 늙은 사공들은 힘을 합쳐 금만이 버린 냉함과 녹슨 쇠닻을 낡은 구선으로 옮겨 실었습니다. 새 배에서는 짐을 덜어내고 거치레를 채우느라 바빴지만 낡은 배에서는 바닥을 채우고 중심을 잡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모든 정비를 마치고 막사에 모여 앉았을 때였습니다. 늙은 사공이 조용히 혜진을 불렀습니다. 작은 마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혜진이 다가가자 늙은 사공은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한 낡은 가죽 지도를 꺼내어 혜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젊은 시절부터 목숨 걸고 바다를 누비며 기록한 물길 지도입니다. 여기 표시된 붉은 선은 겉보기엔 잔잔해 보이나 밑에 날카로운 암초가 숨어 있는 곳이고, 이 푸른 선은 조류가 빨라 순식간에 배를 삼키는 곳입니다. 혜진은 지도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평생의 경험이 응축된 보물이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귀한 것을 어찌... 금만 행수님은 것만 번지르란 것을 좋아하시니 이런 낡은 종이 조각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허나 마님께서는 낡은 것의 가치를 아시는 분 같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항해 때 큰 바람이 불 조짐이 보입니다. 부디 이 지도를 보고 물기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늙은 사공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비단이나 쌀보다 중요한 것은 배의 중심입니다. 욕심을 부려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맹함도 소용이 없습니다. 개가 물을 먹으면 짐은 족쇄가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혜진은 늙은 사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마디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혜진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드디어 출항의 날이 밝았습니다. 포구에는 2개의 상단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금만의 배는 비단 돛을 높이 올리고 금박 장식을 번쩍이며 웅장함을 자랑했고, 명수의 배는 낡았지만 단단하게 수리되어 묵직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허허, 동생! 그 낡아 빠진 배로 어디까지 갈 셈인가? 가다가 가라앉지나 않으면 다행이겠네. 우리는 먼저 가서 한양의 비단을 싹 쓸어 담아 올 테니 자네는 뒤따라오면서 떨어진 콩고물이나 주워보게나. 금만은 뱃머리에서 거만하게 손을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배씨 역시 화려한 양산을 펴들고 호호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동서,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배가 힘들어 보이는데 노인네들 허리라도 부러지면 어쩐대요? 호. 영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혜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부디 무탈하게 다녀오십시오.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없는 소리! 내 배는 크고 빨라서 태풍 따위는 것말 게 없다. 백고동을 울려라! 출항이다! 금만의 호령과 함께 거대 무역선이 요란한 팡파르를 울리며 미끄러지듯 포구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냉함을 빼버린 데는 작은 물살에도 기우뚱거리며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만과 배씨는 그 흔들림조차 흥겨운 춤사위로 여겼습니다. 그 뒤를 이어 명수의 낡은 배들이 조용히 닻을 올렸습니다. 사공들은 구령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노를 저었고 배는 묵직하게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겉보기엔 느려 보였지만 배 밑바닥에 실린 돌들이 중심을 잡아주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왕대방은 언덕 위에서 멀어져 가는 2척의 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매는 깊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벼운 것은 뜨고 무거운 것은 가라앉는 것이
이치이나 바다에서는 욕심이 무겁고 비움이 가벼운 법이지 과연 누가 진정한 뱃사람이 되어 돌아올 것인가? 두 상단은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 앞에는 잔잔한 물결 너머로 검푸른 파도가 이빨을 드러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지혜를 시험할 거대한 심판대였습니다. 두 상단의 배가 며칠 밤낮을 항해하여 당도한 곳은 한양의 마포 나루였습니다. 전국의 물산이 집결하는 그곳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뱃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먼저 도착한 것은 금만의 화려한 평선이었습니다. 금박을 입힌 뱃머리가 햇살을 받아 번쩍이자 나루터의 상인들과 구경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저 배 좀 보게나 용왕님이 타시는 배가 아니고서야 어찌 저리 웅장할꼬. 이 저기 뱃머리에 선 양반이 이번에 새로 상단을 꾸린 금만 행수라지. 위세가 대단하구먼. 사람들의 환호성에 금만과 배씨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콧대를 높이며 객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봐라! 내 이번에 큰맘 먹고 한양의 물건을 싹쓸이하러 왔노라.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이문이 가장 많이 남는 물건들로만 대령하거라! 오호호, 그렇습니다. 칙칙한 것들은 말고 눈이 부시게 고운 비단과 명주, 그리고 값비싼 칠기들로만 골라오세요. 우리 배가 워낙 커서 웬만한 물량으로는 바닥도 못 채운답니다. 금만 내외의 호언장담에 한양의 거상들이 앞다투어 물건을 내밀었습니다. 금만은 물건의 질을 따지기보다는 겉보기에 화려하고 비싼 것들 위주로 사들였습니다. 특히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비단과 목화솜을 넣은 두툼한 명주 옷감들을 산더미처럼 계약했습니다. 반면 한나절 늦게 도착한 명수와 혜진의 낡은 배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투박한 구선들은 화려한 금만의 배 옆에 선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방님, 우리는 남들의 눈요기가 아니라 실속을 챙겨야 합니다. 사공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돌아가는 길에 큰 바람이 불 거라 하셨습니다. 물에 젖어도 상하지 않고 배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곡식과 소금, 그리고 말린 어물 위주로 싣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인의 말이 옳소. 비단은 물 한 방울만 튀어도 값을 못 받게 되니 험한 뱃길에는 적당치 않지. 내 당장 곡물전으로 가리다. 명수는 혜진의 조언대로 화려함보다는 안정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꼼꼼하게 물건을 고르고 배의 적재량을 계산하며 짐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출항을 앞둔 날이 되었습니다. 금만의 배 앞에는 산더미 같은 비단 뭉치와 칠기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젊은 선원들은 그 많은 짐을 배 안으로 들이느라 비지땀을 흘렸습니다. 행수 어르신, 짐칸이 이미 꽉 찼습니다요. 더 이상은 실을 곳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직 저기 쌓인 비단이 300필은 더 남았다. 저게 다 돈인데 저걸 두고 가란 말이냐? 하오나, 지금도 배가 물에 너무 많이 잠겼습니다. 여기서 더 실으면 만젤 수선을 넘기게 됩니다요. 위험합니다. 선원의 말에 금만은 버럭 화를 내며 부채로 선원의 머리통을 후려쳤습니다. 이놈이 겁쟁이처럼 무슨 소리냐? 내 배는 최신식이라 크고 튼튼하다 했다. 짐칸이 없으면 갑판 위에라도 쌓고, 그래도 자리가 없으면 내 침상 위까지 꽉꽉 채워라. 쥐구멍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실으란 말이다. 그래요. 이 비단들을 팔면 기와집이 몇 채인데 한 톨이라도 남기면 내 놈들 녹봉에서 깔 줄 알아라. 결국 선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남은 짐들을 배 구석구석에 쑤셔 넣었습니다. 배전까지 짐이 차올라 배는 마치 물 위에 뜬 뚱뚱한 오리처럼 뒤뚱거렸습니다. 맹암을 빼버린 탓에 중심이 위로 쏠려 있는 데다 과도한 짐까지 실으니 배는 작은 물결에도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 시각 명수의 배에서는 짐 싣기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늙은 사공들과 함께 짐의 배치를 점검했습니다. 작은 마님, 욕심을 버리신 덕분에 배가 물을 아주 적당히 먹었습니다. 이 정도면 파도를 타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짐들을 밧줄로 단단히 결박해 두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 빈 곳이 좀 있어 아쉽기는 하나 안전이 제일이지요. 남는 공간은 돌아가는 길에 우리 선원들이 쉴 자리로 쓰겠습니다. 혜진은 배의 흘수선을 확인하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딱 알맞은 깊이로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출항 직전 금만이 짐더미 위에 앉아 거만하게 명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쯧쯧, 동생 자네 배를 좀 보게 짐칸이 텅텅 비었지 않은가? 그렇게 소심하게 장사해서 언제 아버님의 상단을 물려받겠나? 나는 이번에 가져가는 물건만 팔아도 자네 배 10척은 사고도 남네 하하! 형님, 짐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배가 물에 너무 깊이 잠겨 위험해 보입니다. 조금 덜어내시는 것이. 시끄럽다! 못난 놈이 꼭 핑계는 많지. 내 배 걱정 말고 내 놈 앞가림이나 잘하거라 여봐라. 탓을 올려라. 한양의 금은 보화가 내 배에 가득 찼구나. 금만의 배는 백고동을 울리며 둔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짐이 많아 배가 나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던 늙은 사공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끼룩끼룩 우는 갈매기들이 수면을 스치듯 낮게 날고 있었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끈적하게 불어왔습니다. 작은 마님, 서방님 바다, 냄새가 비릿하고 갈매기가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풍의 전조입니다. 바다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대풍이라니요? 하늘은 이리도 맑은데요? 바다 날씨는 여인의 마음보다 알기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저기 수평선 끝을 보십시오. 검푸른 먹구름이 뱀처럼 기어오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저 구름이 머리 위에 오기 전에 암초 지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혜진은 늙은 사공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서방님, 어르신 말씀대로 서둘러야겠습니다. 전 선원에게 알리십시오. 곧 큰 바람이 닥칠 것이니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요. 영수의 배들도 서둘러 닻을 올리고 포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늙은 사공들의 지휘 아래 배는 파도의 결을 읽으며 부드럽게 나아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나오자 늙은 사공의 예언대로 하늘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물들었고 잔잔하던 파도는 거친 숨을 몰아쉬듯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왜 이런다냐? 재수없게 비라도 오려나 보네. 야 이놈들아. 비단 젖는다. 짐칸 덥게 단단히 씌워라. 금만은 날씨 걱정보다 비단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금세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휘오 하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집채만한 파도가 배전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행수 어르신,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워 파도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돛을 내리고 짐을 좀 버려야 배가 뜹니다요. 금만의 배 선원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맹암을 빼버린 데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파도가 칠 때마다 깃털처럼 휘청거렸고 과적한 짐들은 배를 짓눌러 보골력을 잃게 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한 번 기울어지면 다시 일어서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무슨 미친 소리냐? 이 짐이 다 얼마짜린데 버리란 말이야. 돛을 내리면 언제 집에 가? 그냥 뚫고 가라. 내 배는 크고 튼튼해서 끄떡없다. 그래요. 이 비단 한 필이면 당신들 1년치 품삯이에요. 물 한 방울이라도 묻히면 가만 안 둘 줄 알아요. 금만과 배씨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악을 썼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눈과 귀를 멀게 했습니다. 파도는 점점 더 거세져 이제는 갑판 위로 바닷물이 들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철썩, 쾅. 거대한 파도 하나가 금만의 배를 강타했습니다. 배가 크게 기우뚱하더니 갑판 위에 높게 쌓아둔 짐들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으악, 배가 넘어간다. 선원들의 비명과 함께 배는 위험한 각도로 기울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빗방울이 굵어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뒤따르던 명수와 혜진의 배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낡은 구선이었지만 배 밑바닥에 채워둔 냉암 돌덩이들이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주어 배는 오뚜기처럼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작은 마님, 파도가 오는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려야 합니다. 파도를 옆으로 맞으면 배가 깨집니다. 늙은 사공은 뱃머리에 서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지휘했습니다. 모두 들었느냐? 사공 어르신의 말씀대로 키를 잡아라.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한다. 영수의 배는 사공들의 노련한 솜씨 덕분에 파도의 리듬을 타며 위기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가는 금만의 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금만의 배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쏠려버린 짐 때문에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원을 그리며 표류하고 있었고 빗물과 바닷물은
쉴 새 없이 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문제는 짐의 내용물이었습니다. 금만이 욕심을 부려신 것은 다름 아닌 비단과 명주, 목화솜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물을 머금으면 무게가 몇 배로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판과 선창에 쌓여있던 수천 필의 비단과 솜들이 들이치는 파도와 빗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볍다고 얕잡아 보았던 비단은 순식간에 돌덩이보다 무거운 쇳덩이가 되어 배를 짓눌렀습니다. 행수님, 비단이 물을 먹어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당장 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선원들이 짐을 들어 바다로 던지려 하자 금만은 눈이 뒤집혀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내 돈에 손을 대! 손대는 놈은 내가 베어버릴 것이다. 이것들은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내 몸을 묶어서라도 이 짐들을 지킬 것이다. 안 돼요. 내 보물들 차라리 나를 죽여요. 배 씨는 물먹은 비단 더미 위에 엎어져 통곡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부부는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무거운 짐을 생명줄인 양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배는 점점 더 깊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흘수선은 이미 물에 잠긴 지 오래였고 갑판 위로 검은 파도가 넘실거렸습니다. 웅장했던 배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비명을 지르는 나무판자의 삐걱거림만이 폭풍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형님 배는 침몰합니다. 서방님,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배도 파도를 견디기 버겁소. 저쪽으로 배를 돌리다간 우리까지 휘말릴 수 있소. 명수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이 낡은 배와 사공들을 맡기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 도와주십시오. 저 배를 구할 물길이 있겠습니까? 혜진은 간절한 눈빛으로 늙은 사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사공은 잠시 눈을 감고 바람의 소리를 듣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눈을 떴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나 방법은 있습니다. 저쪽 암초 사이로 흐르는 역물살을 타면 순식간에 저 배에 닿을 수 있습니다. 허나 자칫하면 우리 배도 바위에 부딪혀 깨질 수 있습니다. 마님, 각오가 되셨습니까? 예, 제 목숨을 걸고 형님 내외를 구하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혜진의 결단에 늙은 사공은 뱃머리로 뛰어올라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전 선원, 우연으로 길을 돌려라. 파도의 틈을 파고든다. 나를 믿고 노를 저어라. 영수와 혜진의 낡은 배들은 거친 파도를 뚫고 침몰해가는 금만의 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것은 탐욕으로 가라앉는 자들을 구하기 위한 지혜와 용기의 항해였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와 집채만한 파도가 바다를 집어삼킬 듯 포효했습니다. 검푸른 바다는 마치 성난 짐승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서 명수와 혜진이 탄 낡은 구선들은 위태롭게 하지만 끈질기게 파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님, 꽉 잡으십시오. 역물살이 들이칩니다. 키잡이, 뱃머리를 동쪽 방향으로 돌려라. 파도의 어깨를 타고 넘어야 한다. 뱃머리에 선 늙은 사공의 목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우렁찼습니다. 평소 구석에서 기침이나 하던 늙은 사공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눈빛은 번개처럼 형형했습니다. 그는 마치 바다와 대화를 나누듯 파도가 밀려오는 길목과 바람이 치는 방향을 본능적으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기 앞에 암초가 보입니다. 부딪히겠습니다. 명수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는 날카로운 암초의 이빨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사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 암초 뒤에는 잔잔한 숨은 물길이 있습니다. 우리 배 밑바닥에 실린 맹암들이 중심을 잡아주니 과감하게 암초 옆을 스치듯 지나가야 합니다. 전 선원, 노를 저어라. 늙은 사공의 호령에 맞춰 사공들은 일사불란하게 노를 저었습니다. 낡은 배는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암초 사이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배 밑바닥에 가득 채운 투박한 돌덩이들이 묵직하게 배를 눌러준 덕분에 배는 거친 파도에도 뒤집히지 않고 오뚜기처럼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물길을 뚫고 나아가기를 반 시각
드디어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금만의 거대 무역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화려했던 금박 장식은 이미 파도에 씻겨 나갔고 높게 솟았던 비단 돛대는 부러져 갑판 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배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배전이 수면 아래로 잠길 듯 말 듯 아슬아슬한 상태였습니다. 아, 저럴 수가. 배가 물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혜진의 안타까운 탄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만의 배 위에서는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배가 기울어진 원인은 명백했습니다. 금만이 욕심을 부려 갑판 위까지 가득 쌓아 올린 비단과 명주, 목화솜들이 문제였습니다. 출항할 때는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던 그 물건들이 폭우와 파도를 흠뻑 머금자 돌덩이보다 더 무거워진 것이었습니다. 행수님, 제발 짐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비단이 물을 먹어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요. 이러다가는 다 죽습니다. 젊은 선원들이 울부짖으며 물먹은 비단 뭉칠 바다로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든만은 광기에 사로잡힌 눈으로 칼을 빼들고 짐 더미 위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내 이놈들, 썩 물러가라. 이것이 다 얼마짜린 줄 아느냐? 내 전 재산이다. 내 피와 살이다. 누구든 내 비단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이 칼로 베어버릴 것이다. 금만은 비틀거리는 배 위에서 중심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도 물에 젖어 묵직해진 비단 더미를 제 품에 끌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배씨 역시 값비싼 칠기상자를 가슴에 꼭 껴안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악을 썼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걸 버리고 가면 우린 거지꼴이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다시 가난뱅이로 산단 말이에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버리세요. 마님, 목숨이 붙어 있어야 돈도 쓰는 건 아닙니까? 배가 넘어갑니다. 으악! 그때 거대한 파도가 다시 한번 금만의 배를 덮쳤습니다. 배는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더욱 깊이 기울어졌습니다. 금만과 배씨는 비단 더미와 함께 갑판 구석으로 처박혔습니다. 물먹은 비단의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을 뚫고 해지는 낡은 배가 금만의 배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혜진이 뱃머리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리는 혜진의 목소리에 갑판 바닥에 깔려있던 금만과 배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수씨, 명수야, 우리를 좀 살려다오. 배가 가라앉는다. 금만은 반가움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명수는 형의 처참한 꼴을 보고 당장이라도 밧줄을 던지려 했습니다. 형님, 밧줄을 던질 테니 잡으십시오. 어서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든만은 밧줄을 잡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낑낑거리며 물먹은 비단 뭉치를 어깨에 맨 채로 명수의 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 어서 밧줄을 타오. 이 비단들부터 먼저 옮겨야겠다. 얘들아, 뭐 타느냐? 어서 짐부터 저 배로 옮겨 실어라. 명수의 배에 타고 있던 늙은 사공들이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지금 사람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판국에 저 무거운 쓰레기들을 우리 배에 싣겠다고. 저걸 실었다간 우리 배까지 가라앉습니다. 노인의 말대로였습니다. 가뜩이나 파도가 거센 상황에서 물먹은 비단 뭉치들을 옮겨 싣는다면 무게중심이 무너져 두 배가 모두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단호한 표정으로 명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짐은 안 됩니다. 사람만 구해야 합니다. 혜진은 다시금 목소리를 높여 금만에게 외쳤습니다. 아주버님, 짐은 버리십시오. 빈몸으로 오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비단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아버님께 면목이 없어 어찌 산단 말이냐? 짐을 받아라. 짐부터 받아. 금만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배씨 역시 칠기상자를 명수의 배 쪽으로 던지려 했지만 무거워서 들지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동서, 자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 안에 든 게 다 금붙이다. 이걸 어떻게 버려? 못 버려? 그때였습니다. 금만의 배 밑바닥에서 콰지지직 하는 끔찍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배에 척추라 할 수 있는 용골이 무거운 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배는 급격하게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다로 뛰어들거나 배전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든만은 물먹은 비단 더미에 깔려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단은 물을 머금자 천근만근 무거워져 마치 거대한 뱀처럼 금만의 다리를 휘감고 바닥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으악! 살려줘! 다리가 안 빠진다! 비단이 나를 놔주지 않아! 금만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재물이 이제는 자신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저승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혜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뱃머리를 금만의 배 쪽으로 더욱 바짝 붙였습니다. 배전과 배전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혜진은 난간을 잡고 몸을 내밀며 금만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폭풍우를 뚫고 금만의 귓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아주버님, 똑바로 보십시오. 아주버님이 지금 껴안고 있는 그 비단이 아주버님을 물귀신처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게 정령 재물입니까? 아니면 아주버님을 수장시킬 족쇄입니까? 번쩍 번개가 치며 혜진의 결연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금만은 혜진의 눈빛에 압도되어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당장 놓으십시오. 짐입니까? 목숨입니까? 손을 놓지 않으면 저희도 아주버님을 구할 수 없습니다. 금만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허리춤까지 차올랐습니다. 무거운 비단 뭉치가 자신의 몸을 짓누르는 고통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탐욕을 덮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금만은 비명과 함께 평생을 바쳐 쫓아왔던 그 무거움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을 짓누르던 비단 더미를 밀어냈습니다. 풍덩. 물먹은 비단 뭉치가 검은 바닷속으로 처박혔습니다. 그 순간 금만의 몸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허우적거리며 배 씨의 손을 잡고 배전으로 기어갔습니다. 지금이다. 밧줄을 잡아라. 명수가 던진 밧줄이 금만과 배 씨의 앞에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비단도 칠기상자도 금박 장식도 모두 버려둔 채 오직 밧줄 하나에 매달려 명수의 배로 건너왔습니다. 늙은 사공들이 힘을 합쳐 밧줄을 당겼습니다. 금만과 배 씨 그리고 살아남은 젊은 선원들이 하나둘씩 혜진의 낡은 구선 갑판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구조되자마자 금만에 화려했던 거대 무역선은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바다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뱃머리에 붙어있던 금박 장식이 잠시 물 위에 떠오르는가 싶더니 이내 거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배에 실려있던 수천 필의 비단과 명주, 도자기들도 모두 심해의 진을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갑판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금만은 멍한 눈으로 자신의 배가 사라진 검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가 고물이라며 비웃었던 낡은 냉암 돌덩이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 배가 내 비단이 다 사라졌어! 금만은 망연자실하여 중얼거렸습니다. 배씨 역시 젖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흐느꼈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혜진이 젖은 수건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남지 않았으니까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선원들의 목숨은 저 무거운 비단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비워내셨기에 사신 겁니다. 금만은 떨리는 손으로 혜진이 건넨 수건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혜진과 명수, 그리고 땀과 빗물에 젖은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늙은 사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쫓아냈던 늙은이들이, 자신이 무시했던 낡은 대가, 그리고 자신이 비웃었던 동생 부부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반면 자신이 믿었던 화려한 배와 값비싼 재물은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금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습니다. 그것은 탐욕에 눈멀었던 지난날의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자, 다들 정신 차리십시오. 아직 폭풍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짐이 들었으니 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 자리를 잡고 중심을 낮추십시오. 폭우로 돌아갑니다. 전설의 도선사였던 늙은 사공이 다시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낡은 구선은 구조된 사람들을 싣고 다시 한번 거친 파도를 향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이제 배 안에는 탐욕의 무게 대신 생명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거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햇살이 폭우에 내리쬐었습니다. 왕 대방은 뒷짐을 진 채 먼 바다를 응시하며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평선 너머로 날지만 꼿꼿한 돛대를 세운 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명수와 혜진의 구선들이었습니다. 배가 폭우에 닿자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금만과 배씨가 가장 먼저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왕 대방의 발 앞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주신 귀한 배를 제 욕심으로 수장시켰습니다. 그 많은 비단과 명주도 모두 바다에 버렸습니다. 저는 빈손입니다. 금만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배씨 역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아버님,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화려한 거칠에 눈이 멀어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왕대방은 그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뒤이어 내리는 차남 명수와 며느리 혜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명수야, 그리고 아가 너희는 무엇을 남겨왔느냐? 배에 가득 실었던 곡식과 소금은 어찌 되었느냐? 명수가 입을 열려 하자 혜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서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송구하오나 저희도 장사 미천으로 가져간 곡식과 소금을 대부분 버렸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배를 가볍게 하여 사람을 태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허면 너희도 빈손으로 돌아왔단 말이냐? 왕 대방의 목소리에 엄한 기운이 서렸습니다. 주변의 하인들과 사공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혜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희는 비단보다 귀하고 소금보다 값진 것을 남겨왔습니다. 바로 형님 내외분이라는 가족과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오신 사공 어르신들을 남겨왔습니다. 재물은 다시 벌면 그만이나 사람은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람을 남겼으니 이보다 더 큰 이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혜진의 당찬 대답에 왕 대방의 입가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껄껄 웃었습니다. 장하구나. 내 며느리가 천하의 명답을 내놓았어. 그렇다. 도가의 주인은 물건을 볼 줄 아는 눈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큰 장사를 하였구나. 왕 대방은 꿇어앉은 금만과 배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비록 배는 잃었으나 너희는 목숨을 건졌고 또한 깨달음을 얻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되었다. 이 아비는 너희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다. 금만과 배씨는 아버지의 용서에 감복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자신들이 짐짝 취급하며 내쫓았던 늙은 사공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물귀신이 되었을 겁니다. 지난날의 무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잘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어르신들을 멸시했던 제 눈이 멀었었습니다. 금만 내외의 진심 어린 사주의 늙은 사공들은 허허 웃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왕 대방이 무리의 뒤편에 서 있던 늙은 사공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 칠복이 형님 아니신가? 내 평생 형님을 찾아 헤맸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바로 제 곁에 계셨구려. 왕대방 자네가 너무 훌륭하게 상단을 이끌어 나서지 않았을 뿐일세. 이번에 자네 며느리를 보니 폭우의 앞날이 아주 밝아 보여 내 마음이 놓이네. 왕 대방은 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듣거라. 오늘부로 우리 상단에 도가 권한과 대방의 자리를 차남 명수와 며느리 혜진에게 물려준다 허나 장남 금만 내외 또한 그들의 곁에서 상단 일을 도우며 우애 있게 지내도록 하라.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혜진과 명수는 새로운 대방이 되었습니다.
그 후 명수와 혜진은 형님 내외를 내치지 않고 상단의 중요한 일들을 맡기며 함께 포구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개과천선한 틈만은 거칠애를 버리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배 씨 또한 검소한 생활을 하며 뱃사람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혜진은 자신을 도와준 늙은 사공을 상단의 어르신으로 모시고 끝까지 봉양했습니다. 낡은 구선은 수리를 거듭하여 오랫동안 바다를 누렸고 혜진의 상단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곳으로 소문이 나 날로 번창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거친 파도를 함께 넘은 기억을 거울 삼아 평생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